감염성 질환에 대한 한 의사의 놀라운 통찰. 프랭크 보덴저, 김아림 역. 재치 넘치고 매력적이며 신랄한 책. 피오나 캡. 더 에이지. 훌륭한 스토리텔링 능력이 돋보인다. 리 데이턴. 더 오스트레일리언. 저자는 내용을 훌륭하게 전할 뿐 아니라 솜씨 좋은 교육자이자 통찰력 있는 의학 전문가이다. 카트리오나 오이. 왕리 오스트레일리아 의사협회 다산 출판사. 책이 어떤 책일까요? 카피라이트 2016년도에 나왔는데요. 프랭크 보덴, 감염성 질환에 대한 한 의사의 놀라운 통찰. 그리스가 디디에게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당시에는 그렇지 못하지만요. 감염시대, 항생제 시대의 정말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글쓴 이 말. 의사들은 자기가 맡은 환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무척 높고 평평한 밧줄기를 걷는 셈이다. 환자의 비밀에 대한 존중은 의료 행위의 중요한 원칙이고 그것을 깨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인 배신이다. 이런 생각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선서의 일부를 풀어서 살펴보자. 의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보거나 들은 고의가 아닌 모든 것에 대해, 그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모든 것에 대해 그것을 끄집어내는 일이 적절하지 않다면 가슴속에 묻고 비밀로 지키겠다. 사생활의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여기에는 실용적인 이유가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그래도 괜찮다고 안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배변 습관이나 배뇨 생리 주기 같은 신체의 세부 사항이 드러나 환자들이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몇 가지는 환자들이 실제로 비밀로 지켜온 것이다. 최근에 일어난 개인사라든지 또 아직 다른 사람에게 밝혀지지 않은 성, 정체성, 파산제보 등이 그렇다. 이런 정보들은 의사가 진단을 내리거나 가장 적절한 처치를 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다. 그것을 끄집어내는 일이 적절하지 않다면 이러한 고절은 언뜻 무신경하거나 적당히 둘러대는 사람에게 편리한 탈출구처럼 보인다. 하지만 환자들이 의료 상담의 테두리 안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신문이라든지 이 책 같은 지면에 갑자기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 여긴다는 점은 확실하다. 나는 이 책에 자기 질병 이야기가 실린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들의 연령, 성별, 직업, 사는 것 같은 세부 정보를 바꿨다. 여기 등장하는 환자들은 내가 궁금하게 여기는 질병을 앓았던 여러 명의 환자를 합친 결과물이다. 그러니 어떤 사례를 보고 자기나 누군가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도 사실은 누군가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해당 질병의 전형적인 사례일 뿐이다. 누군가는 이런 처리 방식이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나는 그 환자들을 오랫동안 지켜볼 생각이고 혹시 민감한 주제를 물어서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해도 그것은 환자 진료를 개선하려는 목적이었다. 들어가며 인류 역사는 감염성 질환을 만들었고 또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인류 개척은 부족 집단, 마을, 작은 도시, 대도시로 옮겨가면서 현대 문화가 탄생했고 이렇게 해서 많은 병들이 변형이 되고 감염성 질환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세균, 기류, 바이러스, 기생충을 통해서 일어나며 그 이름도 복잡해서 전문가의 나도 헷갈릴 정도이다. 연속내가 150년 동안 의학에서 인간에게 병을 일으키는 이런 병원균과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쌓였다. 이 과정은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진전하는 놀라운 여정이었다. 예컨대 광학 현미경을 개량하면서 우리의 조그만 친구들 가운데 덩치가 큰 기생충이나 세균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21세기 초반에는 전자실명이 발달되면서 바이러스의 구조가 밝혀졌다. 1950년대에는 DNA 이중 나선이 발견되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 현미경으로만 관찰되는 우리의 경쟁자들인 미생물의 유전 암호가 알려졌다. 결국 실제로는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말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는 과거에는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알려졌던 인간 몸속의 수많은 미생물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다. 이런 비병원성 병을 일으키지 않는 미생물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조 마리씩 존재한다. 이런 미생물을 인간 미생물 군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미생물 건집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여러 비감염성 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 내가 감염성 질환 연구에 실증을 내지 않는 이유는 이런 질환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대한 생물학적인 지식만으로는 환자를 낫게 하는 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생물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집단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또한 알아야 한다. 감염성 질환 가운데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직접 퍼진 것도 있지만 예컨대 감기, 홍역, 소두처럼 일부는 먼저 동물에게 퍼진 다음 사람들에게 전염된다. 예컨대 에볼라, 출혈열이나 조류 독감처럼. 그뿐만 아니라 동물이 앓았던 병이 인간으로 훌쩍 뛰어넘어 전파되었다가 거기서 멈추는 질병도 있고, 라인병이나 큐열처럼 인간 숙주 안에서 한동안 조용히 머물다가 갑자기 증상을 이르는 질병도 있다. A군 연쇄성 고견이나 수목염균처럼.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나타난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만드는 감염병도 있지만 황색 포도성 고견인데 의사들은 간략하게 스타프 아우레우스나 골든 스타프라고 부르곤 한다. 대장균처럼 시시한 감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도 선진국에서는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질병들 못지않게 고통과 죽음을 불러일으킨다. 감염성 질환은 그 무엇보다도 공중보건의 특수한 분야다.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바꾸거나 에이즈 바이러스의 경우 안전한 성관계를 하고 주사바늘을 교환하게 해서 백신을 접종하거나 전염도와 소아마비의 경우 사람들이 사는 환경을 바꾸거나 주거나 하수시설을 개선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환자들을 치료해서 수막염이나 에이즈 전염의 경로를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다. 20세기 동안 이런 방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한 결과 선진 세계에서는 감염성 질환이 놀랄만큼 줄어들었다. 선진의 지적인 호기심 측면에서 보면 미생물은 알면 알수록 신기한 존재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미생물을 인간의 몸속에서 생생하게 숨쉬는 존재로 묘사하려고 애썼다. 많은 경우에 미생물은 오늘날 서구 의료와 사회에 도전하는 더 넓은 맥락의 논의거리에서 배경막 역할을 한다. 예컨대 근거 중심의 의학 운동이 어떻게 해서 설익은 아이디어와 유사과학을 격파할 수 있었겠는가? 의사들이 어떻게 해서 제약산업과 의료기업체의 강력한 마케팅 전략에 대항해 진실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더 이상 엉터리 약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수요를 맞추면서 우리에게 인재를 훈련할 수 있겠는가? 이 책의 주제는 셋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유행성 질병에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는 어슴푸레하게 동트던 항생제 탄생을 드러낸다. 세 번째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거나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진단을 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려는 몇몇 놀라운 환자와 의사들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1960년대 그동안 감염의 시대라고 알려졌던 시대가 막을 내렸고 소위 생활 방식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여러 개의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겨났다. 당당당. 내 어머니가 미생물에 대해서라면 뭐든지 걱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아버지는 불안스럽 스펙트럼의 반대쪽 끝에 계셨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어린 시절 나의 완벽한 의학 선생님이셨다. 이 장에서 아버지에게 배우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감염성 질환인 대상포진과 싸웠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지난 20년 동안 에이즈나 바이러스성 간염 같은 치명적인 감염병을 치료하는 데는 큰 발전이 있었지만 우리를 성가시게 괴롭히는 흔한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전이 하나도 없다. 예컨대 감기는 의학 컨퍼런스에서 거의 논의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다른컨대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전부가 한 번쯤은 걸렸을 감염병이다. 나는 에이즈, 매독, 인질, 감염 같은 심각한 질환에 대한 학술 논문을 출간했을 때보다 더 컨버세이션 웹사이트에 감기와 독감의 차이에 대해 짧은 글을 썼을 때 국내외적으로 더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로 인해서 내가 약간 기가 죽었다는 점은 인정해야겠다. 하지만 아직도 감기에 대한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상식이 넘쳐나기 때문에 나는 3장에서 독감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사실들이 감기의 역사와 함께 몇몇 치료법의 찬반 근거를 실었다. 그리고 4장에서 이와 인간에서는 그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 다루면서 이러는
생물이 우리 사람에게 성가신 존재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볼 것이다. 물론 이가 몸에 얼마 고생하는 사람은 예외로 하고 말이다. 과학에 대해 내게 믿음이 이 책의 큰 절기를 이룰 것이고 이 모든 장에서 과학적인 방법론에 대한 변호가 발견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의뢰는 아무 감정 없는 관찰과 조심스러운 실험, 대규모 데이터 분석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해서 5장에서 전형적인 회의론이라고 해서는 윌리엄 오슬러 경의 조금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오슬러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책 없이 의학을 배우는 사람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환자를 보지 않고 의학을 배우는 사람은 바다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것과 같다. 20세기 후반에 대두된 근거 중심 의학의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학들이 통계학의 노예가 되어서 이론적인 모델과 열애책 같은 치료 계획 속에 환자들을 우겨 넣으려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런 기술 관료적인 디스토피아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의학에서 기술과 과학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전문가의 지속적인 도전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환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얻은 개인적인 경험과 엄격한 과학적인 탐구에서 가져온 증거를 통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과학으로부터 얻은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환자들을 치료할수록 환자들의 세균에 대한 내성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환자들의 질환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쓸모없는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는다면 이런 내성 반응을 느리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불행히도 환자들에게 어떤 항생제가 필요하고 어떤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하는 것이 언제나 쉽지만은 않다. 6장에서 목감기의 항생제를 에서는 항생제 처방이 그토록 쉽게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살필 것이다. 그리고 7장의 항생제에 대한 신화에서는 내가 환자들에게 흔히 들었던 항생제에 대한 7가지 오해를 살펴보겠다.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이 오해들 가운데 일부는 내 동료들도 갖고 있었다. 여러분이 지난 10년 동안의 콜 오브 듀티 게임을 해본 적이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항생제가 오래되면 근본적인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피할 수가 없다. 바로 진하다. 1945년 노벨상 수록 연설에서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라밍 경은 황색 포도성 구균이 머지않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오늘날 우리는 그 후 소인 메트실린 내성 황색 포도성 구균과 함께 살고 있다. 8장 저항은 소용없다 해서 항생제의 내성에 대한 최근의 소식을 계략적으로 살필 것이다. 그 주제에 대해서 그 밑에 깔린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술술 읽을 만큼 명료하게 기술하려 한다. 우리의 현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연구는 대개 적어도 10년 넘게 의학 저널을 통해서 동료 평가를 거쳐서 임상에 도입된다.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불만족스러운 과도기를 거친다. 복잡한 생물학이 인간 사회라는 카오스를 만나면서 실험실에서는 굉장히 확실하고 신성도 희석되고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다. 특정 조건에 대한 노출과 질병 사이에 그럴듯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흔히 발견되지만 연관관계가 반드시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현대의학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치료법 가운데 꽤 많은 수가 임의적인 임상실험이며 필수적인 검토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 독자들은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9장에서 정의된 근거 중심 의학에서는 현대 역학의 간략한 역사를 살피고 그 결과 나타나는 사랑스러운 지식인 근거 중심 의학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임상실험이 어떤 식으로 수행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려볼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은 많은 환자와 의사들이 빠지는 통계학적인 함정을 피하는 몇 가지 기술을 배울 수 있다. 10장에서 홍반열 진단학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진드기 매개 질환을 사례로 항체 검사의 몇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과거에 알려지지 않았던 병원균을 또 발견하는 일에 국제보건계에 큰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개인이 혼자서 감염증을 잘못 진단하는 일은 널리 퍼진 심각한 문제다.
예컨대 미국과 유럽에서 라인병이 중요한 감염성 질환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 병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나타난다는 위생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미국과 유럽에서 감염되어 온 사례를 제외하고 매년 수백 명의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자기가 고향에서 라인병에 걸렸다고 믿는다. 이들 대부분은 하나의 질환의 특수하게 해당되지 않는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데 이 증상이 다른 지역의 라인병에서 나타나는 증상과는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항생제 정맥 주사를 놓아줄 의사를 찾는다. 11장에서 예언한 라인병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이 질환이 존재한다는 증거들을 검토하고 이 질환에 대한 처방으로 부적절하게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심각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 의사들이 다루는 감염증의 증상 가운데 일부는 반드시 감염의 매개체가 이르겠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언제나 제대로 된 처방을 받을 수는 없다. 예컨대 우리는 만성 피로 증후군의 정리가 맞아 떨어지는 여러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 이 증후군은 무척 다양한 질환 때문에 촉발될 수 있는데 라인병 또한 이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증의 하나다. 비록 가까운 과거에 감염증이 나타났더라도 그것이 지금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면 환자들은 지금 나타난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으려 한다. 12장에서 피곤해서 제정신이 아니야 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확실성에 대한 열망 때문에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30년도 넘게 잘못된 처치를 받으려 했던 사례를 다룰 것이다. 어쩌면 늙은 의사가 젊은 의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이 있다면 라틴어 경고인 프리멈 논 노체레일지도 모른다. 이 말은 좋은 것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환자들을 돕겠다고 하는 열의가 넘치는 신천들은 이 경고의 의미를 종종 놓치곤 한다. 하지만 평생 의학에 몸을 담으며 뼈저리게 얻은 경험에 따르면 의사는 조심조심을 기하지 않으면 환자들을 돕기는커녕 해를 입힐 수 있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선의를 가진 채로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실수들을 거듭해서 저지른다. 13장에 11g짜리 말썽거리에서 전립선암 검사의 창반영론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이 장에서 나는 환자에게 평생가는 감염증을 안겼던 나 자신의 경험을 되짚어 이야기해 볼 작정이다. 심리학자이자 과학 저술가인 스티븐 핑커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위험성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살면서 완벽하게 안전한 순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나는 서방 세계에 한정지어 이야기한다 해도 오늘날 감염성 질환에 걸려서 사망할 위험성 면에서 핑크와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긴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먹구름이 지평선 여러 걸려 있는 셈이다. 나는 이 책을 읽은 여러분이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서문을 말했군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1부의 감염의 시대에 에볼라, 아버지 배우기 등등 이렇게 나오네요. 에볼라와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우리는 천년도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선언한다. 세계보건총회 1979년 12월 9일에 선언했네요. 제네바의 세계보건총회 20개 참가국은 위호 문장이 적힌 문서에 서명을 했다. 맨 위에 서명한 사람은 캔버라의 존 커팅 의료원의 전직 수장이자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 명예교수인 프랭크 페너였다. 바이러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였던 페너는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백미를 떨치던 질병이 마침내 뿌리 뽑혔다는 사실을 결정짓기 위해 소집된 집단의 총책임자였다. 그보다도 2년 전에 23살의 병원자리였던 알리마우 말리는 소말리아의 유목민 캠프에서 어린아이 2명과 접촉한 이후로 천년도에 걸렸다. 비록 이전에 천년도 백신을 접종하는 담당자로 일하기는 했지만 말린 자신은 백신을 맞지 않았기에 아이들과 15분 접촉한 것만으로도 전염되기는 충분했다. 몸이 안 좋아지고 진단이 확정되자 말린에게는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취해졌고 이웃과 주변 마을의 54,777명이 백신을 맞았다. 그리고 이후로 2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천년도에 전염적으로 걸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페너가 1980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천년도의 방류를 선언했을 때 나는 의과대학 3학년이었다. 나는 휴 뉴턴 존이 쓴 질병의 종말에 대한 기사를 막 읽은 참이었는데 그런 내가 사는 지역에서 올리비아의 오빠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하지만 내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앞으로 내가 훈련을 받게 될 멜버른의 페어필드 전염병 전문병원의 내과 의사라는 점이었다. 이 질병이 박멸되었다는 뉴스는 순진했던 내 의학적 감수성을 흥분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나 역시 이제 감염의 시대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2차 세계대전에 의해 수십 년 동안의 새로운 항생제와 백신이 쏟아져 나오면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는 희석되기 시작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960년대 들어서 소아마비 전염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는 산모가 사라졌고 성홍열도 드물어졌으며 디프테리아도 없어졌고 파상풍도 사라지는 추세였다.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걸린다고 여겨졌던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도 모습을 감출 정도였다. 대신에 암과 심장질환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큰 요인으로 대두했다. 의학계의 지도자들은 세계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바뀌어야 할 것은 생활 방식이라고 역설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완수되지 않은 임무에 대한 성급한 진단이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과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감염성 질환이 등장하면서 승리감에 도취되었던 의학계의 찬물을 끼얹었다. 바이러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미국 동부 해안의 라임이라는 소대시설 발진을 동원한 신경질환의 라임병이 새로 등장했다. 게다가 처음에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여러 나라로 퍼진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수십 명의 젊은 여성에게 나타났다. 그 원인은 흔한 세균인 포도상 구균의 탐포원에 감염되어 생긴 독소였으며 가끔은 증상이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심각했다. 수혈을 받거나 정맥주사를 맞은 사람들에게서 감염도 점점 흔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1970년대 여러 보건당국을 가장 긴장시키던 새로 등장한 감염성 질환은 바이러스성 출혈열 VHF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에볼라였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래로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적어도 20번의 중대한 질병 발생이 일어났으며 총 3,000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다. 2014년 3월 WHO에서는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치사율이 50-90%였는데 이 수치는 감염된 환자가 받는 어설픔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졌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에 퍼졌으며 나이지리아, 말리, 세네갈도 조금 포함되었다. 고온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볼라 감염 사례로 번질 위기였다. 2014년 8월까지 1,440여 건의 감염과 826명의 사망자를 난 상황에서 WHO는 국제적인 관심이 필요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그런데 당시 아프리카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보다도 연간 사망자가 많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푸른토병이 여럿이 있었다. 예컨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이에 마땅한 것이었다. 아프리카 예컨대에서는 매년 아프리카에서 라사열 감염 사례가 10에서 30만 건이었고 그 중에서 사망자가 약 5,000명이라고 추산했다. 전체 입원자 가운데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 사람이 10에서 16%를 차지했다. 그리고 2013년에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로 죽은 사람만 거의 60만 명에 달했다. 에볼라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 수보다도 적어도 50배 이상인 셈이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명적인 여러 감염성 질환을 제치고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이 이토록 국제적인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 자체로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다른 질병에 비해서 감염성이 확실하고 환자를 급속도로 죽음에 이르게 해서 사람을 동열시키기 때문이다. 콜레라나 흑사병, 천연도, 독감도 그랬다. 정확한 매개체는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이런 질병에 노출되면 증상을 일으키기까지 기간이 몹시 짧기에 인간관계를 수립하기가 쉬웠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가운데서 거의 50%가 증상을 보인 뒤에 며칠 만에 숨을 거두었으며 이들은 언제나 다른 감염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 이때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려면 배양을 오래 시키거나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사례를 훨씬 정밀하게 분석해야 했다. 오늘날 혈액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처럼 다뤄졌는데 이 병은 19세기까지 유전병이라고 간주되었다.
B형 간염은 인간 개체군 안에서 수만 년 동안 존재해 오면서 매년 80만 명의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하지만 B형 간염은 병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나이엔 신생 아이에게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1885년이 되어서야 독일에서 오염된 천연두 백신을 맞은 성인 환자에게서 황들이 발생하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알려졌다. 선진국들은 대체로 치명적인 아프리카의 풍토병에 대해서 그다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를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퍼진 이후에야 서방 세계는 행동에 들어갔다. WHO가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할 즈음 바이러스는 아프리카 3개국의 사람이 많은 도시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집중적인 국제협력이 쌓여나갈 무렵에 이 감염 질환은 기하급수적으로 펴졌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렇게 크게 퍼진 것은 값비싼 약품이나 돈이 많이 드는 중환자실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단지 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절하고 기본적인 보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서였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작은 규모로 퍼지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은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까닭은 보건관리 인력의 가운 고글, 마스크, 장갑 같은 적절한 보호 장비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량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사체를 안전하게 수소에 매장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해당 국가에서 시체에서 흘러나온 감염성 분비물에 가까이 접촉할 것을 권하는 춘부 행사가 있다면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 기본적인 의료 장비를 초기에 갖추고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에 대한 교육이 더 빨리 이루어진다면 유행병이 그렇게 극성을 부리지 못할 것이다. 사실 서구 세계, 특히 미국에서는 기존의 언론이나 소셜미디어에 의해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에게 패닉 반응을 일으켰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 자체는 작아 보일 정도였다. 서구의 일반 대중이 외부에서 온 바이러스가 자기가 사는 지역에 병을 퍼뜨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일부 보건관리 담당자들이 보인 반응은 아무리 좋게 보아야 무지한 것이고 나쁘게 보면 부끄러워해야 할 마땅한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감염증을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병이 전파될 위험은 크지 않은데도 의사와 간호사들은 자기들이 근무하는 시설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면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감염 통제 담당자들은 수십 년 동안의 병원균이 보건관리 종사자들의 손을 타고 한 환자에서 다른 환자로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애썼지만 정작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는 사람들을 제대로 준비시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2004년 사스의 사례에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듯이 일반 대중들에게 병이 퍼질 위험이 있으면 보건당국은 미지근하게 반응하지만 환자로부터 병이 옮을 위험이 있으면 신속하게 광범위한 대응을 한다는 점은 씁쓸하다. 다시 말해서 보건관리 종사자들이 꼭 필요한 개인용 보호 장비를 사용하도록 적절하게 훈련받지 못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최전관리 질병관리센터나 WHO가 권장하는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직원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토록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심호가 들끓었지만은 아프리카 외부로부터 여러 개 종사자들에게 바이러스가 전염된 사례는 3건뿐이었다. 2건은 미국에서, 1건은 스페인에서. 해당 감염자들은 모두 목숨을 건졌다. 자, 비록 에볼라 같은 바이러스성 출혈열은 독특한 구조의 역학 전파 수단을 가진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먼저 이런 바이러스성 출혈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전부 RNA 바이러스다. RNA 바이러스는 이중가닥인 디옥시리보핵산이 아닌 리보핵산 단일 가닥 안에서 유전 물질을 담고 있는 바이러스를 말한다. 또 이들은 대개 지리학적인 특정 지역 안에서 나타나며 몇 가지 예외를 빼고는 인간을 자연적인 숙주로 삼지 않는다.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이 질병이 지금까지 알려진 감염증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바이러스성 출혈열은 처음에는 정도가 심각하기는 해도 어떤 질병인지 특정하기 힘든 독감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한다. 환자들은 대부분 탈수를 일으키고 혈당이 크게 떨어지며 그 결과 폐와 심장이 망가진다. 배혈성 쇼크라고 알려진 증상이다. 그리고 병세가 더 악화되면 눈의 결막, 눈꺼풀의 내벽과 안구의 바깥층, 피부, 입, 코, 위장에서 출혈이 일어난다. 이 에볼라 출혈열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알려진 질환이지만 바이러스성 출혈열 자체는 역사가 꽤 길다. 그 가운데 하나인
황열병은 수백 년 전부터 인간에서 나타났다. 황열병이 널리 알려진 계기는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의사인 월터 리드가 파나마 운하에서 작업하는 일꾼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이 병이 환자들 사이에서 체액에 직접 옮아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모기에 의해서 매개된다는 사실이 증명하면서부터였다. 과학자들은 이 바이러스를 1928년에 분리했고 1950년에 크림반도 콩고 유행성 출혈열을 일으켰던 진드기 매개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성 출혈열을 일으키는 다른 바이러스들로 확인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북부를 포함해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어서 점차 널리 퍼지고 있는 댕기열도 이전에 감염되었던 환자가 바이러스의 또 다른 특수 형태에 노출되면 바이러스성 출혈열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바이러스성 출혈열은 원래 모기나 진드기 같은 매개체가 존재하는 장소에서만 한정적으로 나타난다. 천년들어면 전 세계 어디든지 백신을 맞지 않은 인간 집단 안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돼서 퍼질 수 있지만 자국으로 돌아오는 선진국 출신 여행자 몸에 실려온 바이러스성 출혈열은 그곳 국민들에게 감염될 위험이 없다. 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는 다르다. 절제 동물이라는 매개자 없이 인간에서 인간으로 직접 퍼지는 바이러스성 출혈열이기 때문이다. 그런 출혈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본에서 쭉쭉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